이번에 소개할 책은 저자 데이비드 시버리의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입니다. 저자는 임상심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미국의 의학자입니다. 이 책에서 남의 눈, 남의 말, 남의 생각에 일일이 희비를 교차하며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존중하면 좋을지 알려줍니다.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낭독하겠습니다. 제1장 가끔은 이기적이어야 한다. 많은 여자들이 기득권을 점하고 있는 남성 상사들 밑에서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들과 친숙하게 지내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중으로 괴로워하고 회사 바깥에서는 집안일을 도맡으며 그것이 이성의 사랑을 받는 암묵적인 조건처럼 되어 있다. 특정한 상대방이나 사회 구조에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이용당해 오던 자신을 어떻게 단호히 거부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단순한 자기만족에 그치는 일도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도 아니다. 그것보다는 여자라면 그래야 하고 참아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는 용기이다. 프랑스의 저명한 정신의학자인 피에르 자네는 여성이 지금까지 두드러진 명성과 권력을 향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일에 자신의 활력과 신경을 허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자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여왕처럼 대접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안전지대에서 과감히 탈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몰두하는 광경을 생각해보자. 경영자의 방침에 조직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동참할 것을 요구할 뿐더러 직원은 물론이고 때론 가족과 친구들까지 동원하고 싶어 한다. 그런 열정이 없고서는 성공은 이룰 수 없다고 경영자들은 목청을 높이곤 한다. 이번엔 작가가 지필에 몰두할 때의 집중력을 생각해보자. 톨스토이나 괴테 같은 작가들은 자기의 비범한 재능에 몰입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자신의 창작 활동에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작가들은 영감이 떠오를 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역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 또한 여성들이 자유의 문을 여는 데 필요한 것은 자기만의 방이라고 말한다. 몰두할 가치가 있는 일에 인간은 혼신의 힘을 다할 권리가 있으며 그럴 때에는 성공 여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이다.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표현하지 않는 남성이 있는가 하면 주위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자기의 개성적인 매력을 발산하지 않는 여성들도 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이라는 명분 아래 스스로 자기의 삶의 변두리를 전전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고 고유한 개성을 꺼리낌 없이 드러내는 것이 자존감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진정한 자존감이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신을 배려할 줄 알기에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기에 타인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 자존감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와 더불어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자존감의 달인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고 생활에 활력이 넘친다.
그것이 호감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호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누군가의 친한 친구가 되며 그런 친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삶은 풍성해진다. 무엇보다 자기 세계를 뚜렷하고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누군가의 상처되는 말에도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타인의 의견이나 충고에 대해 철저히 담을 쌓고 산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원활한 인간관계 속에 여유와 자유가 넘친다. 자존감의 정신으로 무장하면 마법의 힘을 갖게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소한 것이라 해도 그로 인한 변화는 세월이 쌓일수록 크게 나타나는 법이다. 특히나 익숙한 자기 습관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순간 삶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줄다름치게 된다. 나보다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선될 때 그것이 거꾸로 나에게 더 큰 친절과 베품이 되어 돌아온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무언가 베푼 것에 대해 반응을 얻고 싶어 한다. 가정과 일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앞에 놓고 수많은 기혼 커리어 우먼들이 오늘도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 정년기를 넘기면 임신이 곤란하다며 주위에 독촉이 빗발갔고 당사자는 임신을 하게 되면 장기간 자신의 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렵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극단적인 경쟁 사회에서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던 자신의 세계를 포기하게 되면 두 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음 같아서는 두 가지 전부를 잘하고 싶지만 사회는 한 명의 여성에게 그럴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나 넉넉한 시선을 주지 않는다. 그만큼 오늘을 사는 여성들에게 진정한 나를 위하는 여정이란 멀고도 험한 것이다. 세상은 아직도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바라본다. 임신 자체가 신성한 경험이지만 임신이 그 사람의 진정한 기쁨을 앗아가고 자기 존중이라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박탈하여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자는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바로 그 생각이 수많은 부부를 갈라서게 만들고 있다. 당연히 기대되는 것에 매여 대부분의 아내들은 진정한 자신을 숨기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자책을 한다. 나중에 남자가 얻는 결과가 무엇이든 여자들은 자신의 빛을 잃게 된다.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면 어머니라는 훈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둠이 평생 여자의 가슴에 드리워지게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요한 자기 기준을 희생한 사람은 희생의 상대방인 그 사람의 사랑마저 잃게 될지 모른다. 특히 회사라는 조직은 이질적인 존재들이 모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회이기 때문에 숱한 신경전과 갈등이 발생한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온갖 갈등 관계는 사실은 나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바로 자신에게 충실하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탓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트러블이 생겼을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자신의 영역을 훼손당하는 선택을 스스로 해놓고 그 다음 아무리 남의 탓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나에게 닥친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제2장 소중한 것은 모두 나에게 있다. 당연한 원칙을 망각함으로써 불화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을 받으며 그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의 이기심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 원칙은 고집스런 이상주의자를 상대할 때도, 고전에 나오는 수전노, 사일록 같은 욕심쟁이를 상대할 때도, 심지어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다. 단 여기서 말하는 이기심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의 그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관심과 흥미를 말한다. 상대의 관심과 흥미를 무시하면 캔디를 파는 일도, 상대를 납득시키는 일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일도 모두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끄는 방법은 상대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에 내가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이런 일이라면 함께 해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 자기 존중의 중요성은 나 자신한테 국한되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해 존중의 미덕을 보여줘야 상대가 마음을 연다. 대화의 기술은 단순하다. 그래서처럼 독자에게 익숙한 화제로 시작해서 뒤에는 별로 익숙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로 이어간다. 대부분의 화술책은 우선 다른 사람을 나에게 내가 던지는 주제에 몰두하게 만들라고 가르친다. 도입을 듣기만 해도 확 끌리게 만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상대의 이기심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을 먼저 채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감정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나부터 나만의 감정에서 해방돼야 한다. 나의 감정이 먼저 상대를 향해 밝게 타오르면 상대는 그 불로 인해 자연스레 따뜻해질 것이다. 세일즈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세일즈 책을 보면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방법에 대해 시시콜콜한 논리를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화술이 뛰어난 사람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의 주의를 단번에 무조건적으로 잡아끄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 상대의 주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을 상대방의 시야에 넣으면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간다. 그게 채워지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도 웃어넘기게 되고 반대로 묵살당하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역사상 지구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은 결국 자존심의 싸움이라고 한다.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도, 기업 간의 비즈니스도, 세일즈도, 젊은 남녀의 사랑도, 사람 사이의 화술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자기 존중의 원칙을 아는 사람이 상대를 설득할 때는 나부터가 아닌 타인의 만족을 먼저 생각한다. 나를 배려하기 때문에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굳이 서점에 수북히 쌓여있는 자기 개발서를 들여다보며 골치 썩일 필요가 없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이 원칙을 이해한다면 전쟁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이가 먼저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분명히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재미라곤 도통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무엇인가 자기만의 맛과 색깔이 없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과 사귀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위해 뭔가 나서주지 않는다고 걱정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가슴 뛰는 느낌을 전해주도록 해야 한다. 남자친구를 사귀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남자들은 대개 자기 이야기를 밤새 늘어놓기만 할 뿐, 상대의 이야기는 그다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에고이스트들이다. 그러니 혹시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를 부드럽게 응시하면서 이따금 질문만 던지면 된다. 결혼의 전제는 당연히 사랑이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지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하거나 소유하고 싶어서 결혼해서는 안 된다.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결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이야말로 최대의 자기 부정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상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함으로써 내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 사랑이 찾아옴으로써 맞이하게 되는 모든 결과들을 나 자신이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나 결혼이라는 계약으로 묶여있지 않는 한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 사람은 결국 부부라는 관계 그 자체로 인해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랑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본래의 자신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온 갈망과 가치관을 잃어버려야 한다면 그 결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의 인생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상대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함께하는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와 같은 방향을 향해 성숙해 가고 있는가? 두 사람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만약 이런 질문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결혼해도 좋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흡족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 진지하게 결혼을 재고하는 게 좋다. 몇 년이 지났을 때 거짓된 결혼 생활의 끝에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느니 지금의 시점에서 사랑을 잃는 것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양면적 가치란 개념이 있다. 이는 사고와 감정의 대립의 상태를 말한다. 마음은 여기에, 머리는 저기에, 생각은 다른 곳에 있어서 한 발짝도 꼼짝할 수 없을 것 같은 갈등 상황은 누구에게나 상상 이상으로 괴롭다. 나 자신을 위해 좋은 선택이란 대체 어떻게 내려야 하는 걸까?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트러블이
당사자의 내적인 불안에 의해 일어난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보라고 권한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사교적인 모임에 나가 대화를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신을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문제를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이냐 바라보라는 것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숱한 선택의 문제에 처하게 된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학식이 많은 사람도 무지한 사람도, 살아있는 한 이 공경을 피할 수 없다. 이때 자기 존중이 없으면 아주 단순한 문제에도 갈등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못난 내면이나 결점이 드러날까봐 갈등의 본질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루빨리 갈등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상황에서조차 위선과 척하는 것을 풀어헤치고 그것에 당당히 맞서라. 밑바닥의 본심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회피하지 마라. 자존감이 발로한 선택이 당신에게 최대의 보상을 안겨주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고통스러운 후회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제3장 자존감에 관한 몇 가지 오해. 오늘 회사원인 당신은 상사로부터 지독한 비난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 당신은 궁금하다. 턱끝까지 차오른 말을 솔직히 그 면전에 대고 해버렸어야 했을까? 혹은 어쩔 수 없이 견디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는 것만이 현실적인가? 이 상황에서 나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존감에 관한 책도 많이 봤지만 일상에서 어쩔 수 없이 닥치는 갈등과 상처에는 매번 속수무책인 게 속상하다. 서로 존중하는 것에 행복의 열쇠가 있다. 힘은 지배하지만 사랑은 승리한다. 이는 어떤 작은 싸움에도 가정, 직장,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다. 만약 당신이 당장 회사를 관둘 수 없고 상처를 준 상사와 계속 얼굴을 맞대야 한다면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은 화를 가라앉힌 뒤 상대방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혹시 저과의 대화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가? 그러나 이 행동이 결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용기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남의 의견에 일단 심술부터 부리고 보는 사람, 우리 주위에 의외로 이런 유형이 많다. 자기 중심적인 성격이 지나친 나머지 무조건 상대방의 말을 묵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자기 만족을 느끼며 즐거워한다. 어쩔 수 없는 감정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먼저 의견을 제안하는 쪽을 선호한다. 이런 심리를 잘 파악해서 상대방이 제안자가 되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의 삐뚤어진 성격적 결함에 맞춰 사느라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는 꼭 자기 자신을 굽히는 것만이 평화적 해결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전략적 임기응변은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다. 우리들은 항상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고 상대방이 고통을 호소하면 한숨을 짓는 등 동정을 나타내야 하고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부드럽게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의무감에 얽매이다가 자신의 삶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러지 않으려면 스스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하면서도 타인에게는 관대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몰인정한 행동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주위의 부정적인 사람 때문에 내가 온전한 자기를 잃어버린다면 나는 물론이고 타인의 세계까지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자기 존중의 세계로 나아가는 일은 무엇보다 먼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뻔뻔하게 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착하고 선한 기질에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협조적이고 양심적이며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일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실패, 그것도 완전히 실패하고 만다.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 자신의 선량함을 지키는 방법을 모른다면 세상은 그가 가진 선량함을 이용해 노예로 삼고 감옥에 넣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이런 순간을 맞게 된 그들에게 처절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 있다. 미움을 받을까봐 자존심을 굽히고 움츠리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받아 휘둘리는 일이 많은 사람은 착하기는 하지만 본래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한 선량함이란 결코 삶의 난관을 돌파하는 무기가 될 수 없다. 이 같은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이상에 맞지 않는 추하고 뻔뻔한 본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분별력을 잃을 정도로 자신을 꾸짖는다. 착한 사람일수록 완전해야 한다는 믿음의 노예가 되곤 하는데 그러다 자신의 이상이 파괴되면 자기 삶에 대해 의심하는 뒤틀린 사람으로 변해버린다. 맹목적인 선량함도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독이 되는 것이다. 지혜가 뒤따르지 않는 자기 존중은 손해만 보고 사는 바보가 되는 길이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선량한 이기주의자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문제되는 상황을 일일이 정리하고 모든 관계를 살펴본 후에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사실, 원인과 결론을 관련지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수집한 것들을 모두 조합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과거의 경험과 관련지어 볼 것이다. 이는 질서정연한 지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추론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해하고자 한다면 무척 단순한 과정이다. 자연은 그 법칙을 거스르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자연은 우리들이 자기 사랑이 넘쳐 무지한 상태에 있을 때도 미움이 넘쳐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처럼 만만치 않은 상처를 남긴다. 어느 쪽이든 고통을 느끼게 된다. 동기가 좋다는 이유로 자연에게 용서를 받는 사람은 없다. 세상의 틀 안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복종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자책감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파괴하는데 능수능란하다. 자기 자신을 더 괴롭히고 부정적으로 몰고 가면서도 묘한 쾌감을 느낀다. 그들이 끊임없는 자해로 인해 생긴 어둠으로 자아를 만족시키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삶을 고집한다. 잘못한 걸 부끄러워하는 동안에는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동안에 삶의 햇볕은 찾아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왜 그토록 신랄하게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 일에 대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매달려 자책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결론은 완벽주의의 탓이다. 무슨 일이건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들은 남보다 못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지금의 문제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스스로 과거의 고민을 더한다. 어린 시절의 작은 수치심의 기억조차 생생히 품고 다니면서
그 무게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고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의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는 한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얕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간단히 얕보게 된다. 열등감이나 죄책감을 버리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영원히 자기 자신을 궁지에 모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실수를 했다고 느끼면 삽시간에 기분이 바닥을 치거나 아니면 자신이 초래한 궁지에 대해 다른 사람의 잘못인 양 화를 낸다. 상처받은 자존심을 고스란히 끌어안지 않고 다른 곳에 놓아둘 줄 아는 사람은 당면한 문제의 좋고 나쁜 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주변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는 첫 걸음은 죄책감이나 열등감 같은 쓸데없는 저항을 당장 그만두는 것이다. 곤란한 상황은 질질 끌고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 온 신경을 쏟는 실수를 범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장하고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가? 라고 자문해보자. 실패할 때마다 과거에 실패한 어떤 사건 덕분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성장한 것은 아닌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지금의 곤란에 의해서도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라. 평생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어느 날 거의 평생을 두고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부부 사이, 이야말로 다른 어떤 관계보다 타협과 협조가 필요한 관계다. 차이를 무신경하게 넘어가거나 자신의 취향만을 만족시키려고 해선 안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혹은 자신의 불만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워서도 안 된다. 반면에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자기만의 삶을 버리게 되면 그 틈새로 어김없이 불화가 끼어든다.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것, 동시에 관계를 위한 자기 희생, 두 가치의 조율을 아름답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만 특히 부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최대 비극은 상대에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일이다. 부부란 상대가 지니고 있는 결점을 이해하고 상대에게 맞춰야 하지만 그렇다고 본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다. 나를 나답게 만들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존감만이 서로에게 바치는 사랑을 가능케 한다. 제4장 마음대로 살고 힘껏 행복해질 것. 신경질적인 이기주의자를 대하는 방법에는 뻔뻔한 정면 대응이 최고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으로 단단히 무장한 채 다른 사람들과 조금의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을 자기 존중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삼고 있지만 결코 스스로 실천하는 일 없이 남에게만 그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최대한 냉혹해진다. 그들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모든 사실을 자기를 정당화하도록 왜곡한다. 그리고 자기만의 비밀의 왕국을 지향한다. 비밀스런 울타리가 무너지면 모든 게 허물어지고 자신의 나약함도 들통나기 때문에 최대한 냉정해야 한다. 이런 사람일수록 주위에서 그가 가진 가면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 그럼에도 그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화를 내는 것 외에 그 무엇도 하지 못한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왜곡된 자존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폭군이 지배하는 나라일수록 위기 상황이 오면 아주 쉽게 멸망한다. 그 이유는 폭군의 신경질적인 이기주의가 저항을 받으면 그 스스로는 나라를 구할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폭군이 지배하는 나라일수록 국가기강이 문란하고 국반이 허술하다. 특정인의 신경질적인 이기주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제거되면 쉽게 허물어지는 것이다. 자신을 절대 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굽혀버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당신의 인생이 아닌 게 된다. 정신적으로 한 가지에 열중함으로써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결국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죽을 때까지 철저히 비굴하게 따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인가 일어날 듯한 위기 일발의 상황을 만들어 정면 대응하는 것이다. 매사에 자기 본위인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의도적인 침묵도 효과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허영심과 미성숙한 감정 표현을 일삼는 법인데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그런 습관이 점점 커져서 나중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아예 무시해버리면 스스로 자기 위주의 껍질을 벗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기주의가 지나치면 정신질환이 될 수 있다.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혀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일절 거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꽁꽁 묶인 사람이 된다. 그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전부 비비꼬아 해석하고 부정적인 의도로 받아들인다. 무슨 말을 해도 의미를 왜곡하고 악의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타인과의 관계가 까다롭고 번거롭게 된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신경질적인 이기주의자는 병이 아니다. 그저 몸에 나 있는 자그마한 종기 같은 것이므로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일 좋은 대처 방법은 이것이다. 무시하라. 독자들 중에서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의 캐럴에 등장하는 구두쇠 스크루지 이야기를 접한 바가 있을 것이다. 그가 미래의 처참한 고독을 맞게 되는 장면을 욕심과 이기주의에 대해 경고하는 우화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상담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우화도 비유도 아니다. 탐욕스런 이기주의자에게 반드시 닥치는 현실 속의 냉엄한 말로이다.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지 못하면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자만심이 앞서면 현재보다 나은 삶을 선택할 수도 없다. 모든 사물을 어디까지나 자신의 기준, 그것도 왜곡된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는 한 모든 것은 뒤틀리게 마련이다. 자기 욕심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해방될 수 없다. 지나친 욕심, 탐욕의 가장 나쁜 점은 한번 물든 순간부터 인간을 무방비 상태로 몰고 간다는 점이다. 인류가 다른 사람을 제멋대로 대하는 행위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의 지혜를 발휘했더라면 지금쯤 탐욕은 인간의 꼬리뼈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유물로 사라졌을 것이다. 전쟁, 사람을 먹이로 삼는 상업주의, 착취, 황폐한 지구 환경, 그리고 인간성을 상실한 생활 속에서 파괴되어가는 몸과 마음의 건강, 온갖 형태의 부패와 범죄로 인해 빼앗긴 소중한 유산들은 수없이 많다.
인간은 왜 이런 자살 행위를 해온 것일까?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 만일 어떤 인간이 절의 고도에서 살고 있다면 고민의 대부분은 의식주와 직접 관련된 단순한 일뿐일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대해진 세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살게 되면서 인간은 의식주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그 무엇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기주의라는 이름의 탐욕이 생긴 것이다. 탐욕으로 인해 파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짜 문제는 아무리 깊은 늪에 빠져도 결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는 데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이기주의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 탐욕을 자신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삼는 것이다.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일수록 자기 이익에 집착하고 그것을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착각한다.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된 삶을 고집하는 한 더 빠르게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지금 삶이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 자신도 탐욕적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있지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부부는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오직 사랑으로 얼마 동안 결혼 생활의 행복을 느끼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공허함을 느낀다. 부부의 경우 각자 짊어져야 하는 의무를 지나치게 요구당하고 있다. 부부는 애틋하게 통하는 감정적 교류 없이 단지 가정생활의 의무에 속박되어 살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익히 알고 느끼고 있지만 왜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남의 눈을 의식해 뻔뻔한 자신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나아가 상대방과 자신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일이 두려운 것이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신과 인생을 사랑하는 일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이 쏟아붓는 노력을 의미 없다고 단정지어버리고 부부가 함께 희생하여 이룩해 놓은 모든 것들이 덧없다고 느낀다. 그런가 하면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을 해도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단연컨대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무시한 채 사회에서 요구하는 선을 행하다 보면 후회만 남는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도 가져야 한다. 자존감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타인에게 전파되고 흡수되는 따뜻한 자기애에서 비롯된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 사회의 간섭적 의무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삶을 구축하고 있는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일. 진정한 자존감은 바로 이것에서 출발한다. 삶이 밝고 즐겁고 따뜻한 열기로 가득하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인생은 짜증나는 상황의 연속이다. 만약 당신에게 짜증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 믿을 수 없이 이기적인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면 절대 그를 상대로 똑같이 화를 내거나 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행위는 상대방을 더욱 긴장시켜 공격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을 다룰 때의 결론을 알려주겠다. 그냥 무시하세요.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부러 나도 널 모욕할 수 있다는 듯
찍어 누르려거나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잘난 척하는 사람을 만나면 칼끝처럼 경계하고 힘이 약해 보이는 상대 앞에서는 압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살면서 봉착하게 되는 온갖 짜증나는 일, 위기 상황, 심지어 절망적인 기분에 사로잡히는 순간에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된다. 억지로 상대하려 하지 말고 함부로 화를 내지도 마라. 진짜 똑똑한 사람은 위기 상황에 처할수록 자신만의 무기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과잉된 언행은 겁쟁이들의 특징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원숭이들은 뭔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요란스레 소리를 낸다. 하지만 원숭이에게 겁을 먹은 동물은 별로 없다. 표범은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한동안 상대를 지켜볼 뿐이다. 처음부터 무작정 공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당당한 자아를 지닌 자의 공격법이다. 꼬리를 치켜 세우거나 자신의 색깔을 바꾸면서 무엇인가를 드러내야만 힘있게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내 편에서 먼저 화를 내며 평정을 잃을수록 상대의 숨겨진 힘을 발견하기 어렵다. 반대로 내가 약점을 드러내면 상대의 진짜 모습이 곧바로 드러난다. 사실 순수하고 솔직한 것보다 강한 것은 없다. 외려 어린아이와 같이 자연적인 순수함과 솔직함이 상대로 하여금 당신의 권위와 존경심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교활한 사람들이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처세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속에 복잡하게 진행되는 계산에 신경을 쓰다 보니 상대방의 마음의 동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다. 침묵으로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기적을 부른다. 찬란한 하늘은 바람보다 강력하다. 길을 지나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뺨을 때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벌컥 화를 내며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든다고 이기적인 것일까? 이때 그에게 싫은 소리 하나 못한다고 무조건 착하다고 할 수 있을까? 세상사도 마찬가지이다. 생각하지 못한 위기가 닥치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괴물이 되어 나를 괴롭힌다.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무조건 고개를 숙이며 회피하는 사람을 배려 깊고 선량하다고 할 수 없다. 진짜 미덕은 착함이 아니라 착함을 달성하는 뻔뻔함에 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 현재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든 자기 방법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량한 사람인 것이다. 인생의 인간관계에 견딜 수 없이 화가 날 때는 마음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들을 골라내어 자세히 들여다보자. 회피하지 말고 직접 대면하면서 공략할 엄두를 내는 동안에 당신 안에는 그것을 물리칠 힘이 생긴다. 모든 이야기에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힘을 내는 자가 영웅이고 문제로부터 달아나는 사람은 영원한 조연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웅과 조연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한다. 어느 쪽이든 자신이 선택할 문제이다. 인생의 조연들은 중요한 순간에 자기 손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일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은 차라리 아무 일도 생기지 말기를 바라며 문제의 뒤편으로 몸을 숨긴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처절히 후회한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감정, 위기, 어려움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으로부터 인생의 기쁨은 시작된다.